러시아의 선사시대. 러시아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이미 후기 구석기 시대인 3500년과 1만년 이전 사이에 러시아 평원에서 수렵, 채집 공동체의 흔적을 조사하면서 각종 도구, 무기, 매머드 뼈로 만든 주거지, 장신구, 그리고 종교용일 것으로 추정되는 예술품 등의 유물을 찾아냈다. 기원전 400년 무렵에 시작된 신석기 시대는 특히 남쪽에 있는 드네프르강, 부크 강, 드니에스테르 강의 계곡에서 풍부한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곳의 발굴 유물들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이미 농업이 뿌리 내렸으며 남부 러시아와 그 이후의 러시아 역사에서 정착민들과 침략자 유목민들 사이에 주기적으로 투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축을 길렀으며 배를 짰고 발달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관련성을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분 나선형 도자기는 이 지역이 중부 유럽의 남쪽 지역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고리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는 금속을 사용하던 문화가 카프카스 산맥 북쪽에 있는 쿠반 계곡에서 발달했는데 이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유사한 문화와 시기적으로도 같다. 수많은 매장지에서 발견되는 구리, 금, 은으로 만든 제품을 보면 그것들을 만든 장인들의 기술과 미적 감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지 알 수 있다. 남부 러시아의 청동기 시대가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고 유물이 적게 출토되었다. 반면에 철기 시대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러시아 스텝지대에 정착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철기 시대는 분명히 이 일로부터 도래했다. 이민족의 침입과 지배. 현재로서는 빈약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초기 민족인 키메르인들의 정보는 대부분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키메르인은 인도 유럽 어족 중 트라키아 하위 어족에 속했는데 대략 기원전 1000년 전부터 기원전 700년 사이에 남부 러시아 지역을 지배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침입자였던 키메르인이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남부 러시아를 지배했다고 본다. 대부분의 피지배 계층인 토착민들은 흑해의 북부 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지배계층은 토착민들의 문화적 연속성을 파괴하지 않고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교체되곤 하였다. 키메르인 다음으로는 스키타이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다. 새로운 침입자들은 비록 유목민적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도래했으며 이란어를 말하면서도 유럽어족에 속했다. 그들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말까지 남부 러시아를 지배했다. 당대에 살았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스키타이인들의 지배권은 다뉴브강으로부터 돈강으로까지 그리고 흑해의 북부 해안으로부터 내륙 방향으로 20일 동안의 여행을 해야 하는 지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스키타이인들이 세운 국가가 최대로 확대되었을 때는 서쪽으로는 다뉴브강이 남쪽 동쪽으로는 카프카스를 넘어서 소아시아에 이르렀다. 스키타이인들은 전형적인 유목민이었다. 그들은 황소가 끄는 텐트처럼 생긴 마차에서 생활했으며 식량으로 삼기도 했던 말의 숫자로서 그들의 재산을 평가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동성이 탁월한 경기병 부대를 구성했는데 그 무장은 안장을 포함한 활과 화살, 단검 등을 사용해서 전투에 임했다. 기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전략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당대 강력했던 이란 계통의 국가인 페르시아인들도 자신들의 영토에서 스키타이인들을 몰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스키타이인들은 남부 러시아에서 강한 군사국가를 수립했으며 최소 몇 세기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했다. 스키타이인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 토착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다. 특히 스키타이인 특유의 유목민적 성격도 불구하고 흑해, 북부의 스텝지대에서는 농업이 계속해서 번성했다.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스키타이인이라고 불렀던 헤로도토스조차 스키타이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 왕족 스키타이인과 경작 스키타이인으로 구분했다. 몇 세기간 남부 러시아를 지배하던 스키타이인들도 결국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남부 러시아를 내어주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출신이면서 이란어를 말하던 또 다른 유목민인 사르마티아인들에게 남부 러시아를 내어주게 되면서 스키타이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남부 러시아를 새롭게 통치하게 된 사르마티아인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는 스키타이인들과 유사했다.
스키타이인이 경기병을 중심으로 한 병력 운용이 전술의 핵심이라면 사르마티아인들은 등자와 갑옷, 창과 장검을 이용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르마티아인들은 새로운 지배자로서 자신들의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맞추어 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원 후 1세기에 저술 활동을 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이런 연속성을 언급하면서 남부 러시아의 스텝지대를 관통하던 동서교역로가 사르마티아인들의 지배하에서 여전히 활발히 통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서술하였다. 사르마티아인들의 지배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 후 3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흑해의 북부해안과 러시아의 스텝지대에서 그리스 및 이란계 문화가 발전한 것은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시기였다. 이란적인 요소는 우선 스키타이인들과 사르마티아인들 스스로에 의해서 대변되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군사국가를 세웠는데 이는 곧 그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골자를 제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관습, 종교와 문양을 가져왔다. 풍요로운 그리스 문명은 주로 그리스 식민지를 통해서 전해졌다. 그리스인들은 다양한 교역에 종사했지만 특히 남부 러시아의 곡물을 그리스 세계로 수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이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웃하여 생활하며 일했다. 스키타이인들과 사르마티아인들은 남부 러시아의 그리스인 식민지들을 결코 파괴하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적극적인 교역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통혼과 서로에 대한 동질화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고대 남부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 이란 문화의 번영은 에르미타시 박물관 또는 모스크바 역사박물관에서 하자르의 등장. 하자르족 역시 앞선 이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남부 러시아에 오기 전 아시아에서 왔다. 또한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앞선 정복자들과 같았지만 그들의 역사적 역할을 달랐다. 특히나 훈족과 아바르족의 경우와는 아주 달랐다. 그들은 우선 아라비아인들과 격렬히 싸웠고 이슬람교가 유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들이 국가를 세우고 형태를 갖추었을 때 유럽의 동남부에서 상업과 국제관계로 명성을 떨쳤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덜롭덜라프 교수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하자르국은 아랍 세력의 전방에 위치한 자연적 방어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던 국가이다. 632년 무함마드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랍 군대는 쇠약해진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두 제국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코카서스라는 거대한 산악장애물과 마주쳤다. 일단 이 방어벽을 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동유럽으로 얼마든지 쉽사리 이동할 수가 있었다. 아랍인들이 막 그러한 시도를 했을 때 그들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세력과 마주쳤다. 비록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랍인들과 하자르인들 간의 전쟁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니 마땅히 이는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하자르족은 반유목민이었지만 볼가강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도인 이틀과 사만다르, 사르킬 등의 도시를 건설했다. 두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했다는 것은 하자르의 탁월한 위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 덜롭의 말에 따르면 하자르가 번성한 것은 분명히 국가 내부의 힘이나 자원보다는 중요한 교역로를 가로지르는 유리한 위치 덕분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하자르의 수입은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 평원을 향하여 서쪽으로 지배력을 확대시키면서 발생한 조공과 관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자르에는 이교도와 이슬람교도, 기독교, 유대인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고 모두가 상당한 자유와 자치권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 하자르인들은 8-9세기 한반도에서 고려이던 시기에 특이하게도 투르크계 유목민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740년경을 기점으로 국교로 유대교를 받아들인다. 왕과 귀족들의 이름도 요셉, 아론, 다윗 같은 유대인의 이름을 쓰게 되었다. 아라비아 및 비잔티움 세계뿐 아니라 몇몇 다른 문명들과 긴밀하게 맺은 연계관계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역관계, 전반적인 세계 시민주의 등 하자르인들이 이룩한 발전은 키예프국이 등장할 무렵에 러시아 평원에서 전개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한 흐름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하자르인들은 상업을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훨씬 더 북쪽 불가리아인들의 대규모 상업적 교류 또한 키예프국의 등장,
키예프시는 아마도 9세기 하자르족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동슬라브인들의 거주지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원초 연대기에 따르면 올레크라고 불리던 바랑기아인이 882년에 키예프를 점령하여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비잔티움의 중요한 시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수립했다. 앞서 말했듯 키예프는 주요 교역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하고 정상적인 사항이다. 올레크는 공으로서의 계승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류릭이라는 인물의 아들인 이고리의 이름으로 통치했다. 그러다가 이고리는 올레크가 죽은 913년에 권좌에 올랐다. 그이들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기 발전과 팽창에 있어서 올레크가 핵심적인 통치자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레크는 드루지나레네이라는 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폴리아네족의 영토는 물론이고 이웃 동슬라브족의 영토를 자신의 지배 영토로 편입했다. 이러한 영토의 확대에 대해서 드레블랴네족이 보여준 격렬한 반발은 우리에게 문헌으로서 내려온다. 몇몇 다른 종족들은 키예프시에 별다른 저항 없이 굴복했던 것 같다. 키예프에 대한 충성의 징표는 주로 곡물이었다. 그러나 어떤 종족은 키예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올레크의 동료인 것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다. 올레크는 말년인 907년에 상당한 병력을 소집하여 비잔티움 원정을 성공시켰다. 러시아 측 연대기에는 이 승리가 대단히 과장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비잔티움 측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 하지만 키예프 루시가 승리를 거둔 것은 이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올레크는 911년의 교역과 관련된 아주 유리한 조약을 비잔티움과 체결했기 때문이다. 올레크의 계승자인 이고리공은 913년부터 사망년도인 945년까지 키예프 루시를 통치했다. 그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와 라틴 자료, 그리고 러시아 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반전설적이며 신화적 인물인 올레크에 비해서는 충분히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로서 눈에 띈다. 게다가 이고리는 다른 동슬라브족과의 영토 전쟁에서 키예프의 권위를 유지하고 확대할 뿐 아니라 드레블랴네족과 싸워야 했다. 그의 권위는 아주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공으로 즉위한 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키예프의 권위에 관련된 사항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고리는 941년에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대상으로 중요한 원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 함대는 그리스의 불을 사용하는 비잔티움 함대에 패해 944년 조약으로 전쟁은 종결된다. 조약의 내용은 911년에 체결된 조약보다 키예프 루시에 불리한 사항이었다. 이외에도 루시인들은 943년에는 카스피의 너머에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몇몇 지방에 대한 원정을 단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고리는 945년에 자신의 영토 내에서 공물을 거두는 도중에 드레블랴네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올레크와 이고리가 비잔티움과 체결한 조약은 세심히 살필 가치가 충분하다. 조심스럽게 작성된 조약의 문구와 놀랍도록 세세한 조항들에서는 루시인들과 콘스탄티노플의 체류 문제, 주민들과 루시의 교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국 사이의 관계가 다루어졌다. 특히 비잔티움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교역이 중시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비잔티움은 세계의 중심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기에 루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중심지를 키예프로 옮기려는 동기를 부여받았던 것 같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대외 정책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와 동시에 스텝지대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신생 키예프국을 위협했다. 유대교를 국교로 하는 하자르국은 여전히 강국이었는데 키예프의 통치자들은 하자르인들의 영토 안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고 이는 거듭된 무력 충돌을 초래했다. 하자르국이 지속적인 경쟁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서쪽으로는 다양한 반유목 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그이들은 하자르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9세기 말에는 파노니아 평원으로 들어가 헝가리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그들은 10세기 중반에는 동쪽에서 온 투르크계 페네체크족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고 대부분 남부 러시아를 떠났다. 그이들은 하자르족이 쇠퇴한 이후인 10세기 후반에 키예프국을 끊임없이 키예프 루시의 대공이자 최초의 통치자인 이고리가 드레블랴네족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인 스비아토슬라프는 아직 소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의 아내인 올가가 키예프의 섭정이 되었다.
러시아 역사에서 여자로서 최초로 지배자의 계급에 오르는 올가는 945년부터 962년까지 키예프를 통치한다. 원초연대기는 올가의 다양한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들은 주로 드네블야족에 대한 복수와 키예프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동슬라브족들에게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올가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대규모 의식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키예프 루시와 비잔티움 사이의 정치적 및 상업적 관계가 강화됨을 의미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종이 아닌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기독교가 러시아에 도입되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올가는 사도들과 동등한 정교회의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올가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스비아토슬라프는 962년부터 972년까지 키예프 루시를 다스렸다. 이때는 위대한 모험으로 불리우며 궁극적으로는 실패했으나 스비아토슬라프는 다양한 군사적 정책을 추진했다. 그 범위는 콘스탄티노플부터 볼가강과 카스피해를 아우르며 이 지역 전체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스비아토슬라프는 전형적인 전쟁군주로서 964년에 동방원정을 시작하여 다양한 슬라브족, 핀족, 투르크족을 정복하고 볼가 불가르의 수도를 약탈했다. 또한 하자르를 공격했고 하자르의 수도를 약탈했다. 이때 충격으로 하자르국은 반세기 이상 더 유지되기는 했지만 곧 사라지게 된다. 스바토슬라프는 967년에 키예프로 돌아왔다. 스비아토슬라프의 동방원정은 동남쪽 다양한 집단들을 통합했고 볼가강전 유역을 차지했으며 카스피의 교역망을 완전히 키예프의 수중에 넣게 되었다. 스비아토슬라프가 서쪽으로도 기술을 돌린 것은 비잔티움의 황제인 포카스의 제안 때문이었다. 968년에 스비아토슬라프에게 불가리아를 습격하면 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을 해왔는데 스비아토슬라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뉴브 계곡에 있는 불가리아국을 공격하기 위해 발칸으로 진입한 스비아토슬라프는 다시 한번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불가리아국의 수도를 장악하고 통치자 보리스를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스비아토슬라프의 군사적인 성공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불가리아국의 수도를 장악하며 다뉴브강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한 스바토슬라프는 키예프를 다뉴브강과 볼가강을 모두 아우르는 큰 국가로 성장시켰는데 이러한 영향력 확대에 비잔티움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군사 지도자로 유명했던 비잔티움의 트지미스케스 황제에 의해 루시인들은 비잔티움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971년 봄에 치러진 전쟁은 키예프 루시의 패배로 일단락되었다. 스비아토슬라프는 한여름에 마침내 비잔티움과 강화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강화 조건으로는 키예프 루시는 앞으로 비잔티움 제국에 도전하지 않으며 발칸을 포기한다는 조건 등이 들어가 있다. 굴욕적 강화임에도 키예프의 교역로가 필요했던 비잔티움은 교역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게 해주었다. 비잔티움과의 강화를 맺고 돌아오는 길에 스비아토슬라프는 페네체크족의 습격을 받아 살해당했다. 페네체크족 칸은 스비아토슬라프의 두개골에 금을 입혀 술잔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스비아토슬라프 사후 3명의 아들 간의 내전이 발발했다. 이는 키예프의 왕위 계승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삼형제 중 막내인 블라디미르가 형들을 물리치고 왕위를 이었으며 980년경에는 키예프 영토 전체에 키예프 루시의 전성기를 이끈 블라디미르와 야로슬라프, 키예프의 4대 대공 스비아토슬라프가 원정 도중 드네프르강 급류에서 페네체크족에 의해서 살해당하자 키예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다. 스바토슬라프의 세 형제 중 장자 야로폴크가 정권을 잡았으나 곧 막내인 블라디미르가 정권을 잡고 키예프를 통치했다. 980년경부터 키예프를 통치하기 시작한 블라디미르는 전임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키예프 루시를 이끌었다. 블라디미르는 1015년까지 키예프 루시를 통치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중요한 발전 몇 가지를 이루었다. 첫째로 블라디미르는 후계자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키예프 루시를 재정비하여 국내 질서를 바로잡았다. 이어서 키예프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동슬라브족을 다시 굴복시켜 영향력 하에 넣었다. 또한 키예프 루시의 영토를 방어하고 확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결단을 내렸다. 폴란드로부터 갈리치아의 도시들을 되찾았고 북쪽으로 진출하여 야트비아크족을 굴복시켰다. 이로써 키예프 루시의 영토는 발트해까지 닿게 되었다.
또한 블라디미르는 유목민이었던 페체네크족을 제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들였다. 키예프 남쪽에 자리 잡은 페네체크족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으나 블라디미르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들을 제압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블라디미르 통치하에 넓어진 영토는 키예프 루시의 전성기라 부를 만큼 넓었다. 둘째로 블라디미르는 키예프 루시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여 류리크 가문의 정통성을 확립시켰다. 그이는 이후 500년 동안이나 지속될 정도로 공고히 자리 잡았으며 키예프 루시를 통치하는 것은 정통성을 가진 류리크 가문의 출신이어야만 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의 공인이다. 그이는 키예프 루시 국가 자체와 사회에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블라디미르의 몇 가지 업적과 기독교 수용의 결과 키예프 루시는 각각 별도로 공물을 바치던 부족, 연맹체적 성격의 맹주 종족에서 이제는 공통의 종교와 문화적 연결고리로 결합된 단일 지배 가문을 가진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가 후계자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1015년 블라디미르가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은 바로 윗 세대에서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블라디미르의 통치 시기에 더불어 류리크 가문이 전체적인 합법성을 보유하고 키예프 루시를 통치하였지만 그 가문에 속한 인원들끼리의 서열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배자의 정통성이 어떻게 확립되고 계승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정해진 바가 없었기에 바로 전세대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도 내전을 겪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작의 승제 역시도 유교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그이들이 겪었을 혼란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블라디미르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각각 곡물 수출을 위한 지역적 근거지를 마련하여 주었고 이러한 근거지는 서로의 세력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세력을 지탱해 주었기에 순탄한 왕위 계승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로 작용하였다. 처음에는 블라디미르가 제압한 자신의 형인 야로폴크의 장남인 스바토폴크가 우세하였으나 블라디미르의 아들 야로슬로프에게 패배당하였다.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정권을 잡은 야로슬라프는 야로슬라프 현공이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야로슬라프 통치기는 1019년부터 1054년까지였다. 이때는 키예프의 발전과 성공의 절정기로 칭송되는 기간이다. 안정적인 정치적 권위와 통합된 사회는 군사적 안전을 불러왔고 그이는 곧 중개 무역지인 키예프 루시의 번영을 이루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야로슬라프 역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그는 또 다른 형제인 무스티슬라프로부터 격렬하게 왕의 권위에 도전을 받아야만 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1026년 무스티슬라프에게 영토를 분할해 주었다가 1036년에 키예프국 전체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예프는 야로슬라프 현공의 치세 아래 최대 영토를 영위할 수 있었다. 발트해로부터 흑해까지 그리고 오카강 입구로부터 카르파티아 산맥까지 다 있었고 류리크 가문은 다른 지배 가문과 혼인을 맺어 그 위치를 국제질서 내에서도 공고히 하였다. 야로슬라프는 국제적 질서에서 키예프의 위치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 부흥 또한 한 일익을 담당했으며 키예프의 법과 교육, 건축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최초의 러시아 법전 루스카야 프라부다를 만든 것이 있다. 루스카야 프라부다는 동슬라브족의 관습법을 정리하여 만든 최초의 성문법전이다. 또한 야로슬라프는 키예프의 대규모 정교의 성당인 스바토 고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하는 등의 현자 야로슬라프 이후 키예프 루시의 쇠퇴와 몰락. 야로슬라프 현공은 1054년 죽기 직전에 분리된 공국들의 통치를 위하여 아들들에게 이 공국들을 분리하여 통치를 위임하였다. 맏아들인 이자슬라프는 사실상 수도에 해당하는 키예프와 노브고로드 지역을 할당받았다. 둘째인 스바토슬라프는 체르니고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받았고 셋째인 부세볼로트는 페레아슬라브를 받았으며 넷째인 바체슬라프는 스몰렌스크를, 다섯째인 이고리는 블라디미르, 인볼라니아를 각각 주변 위성 공국들과 함께 상속받았다. 현공의 아들들이 상속받은 주변 공국의 공작들에게는 현공의 아들들을 보좌하고 키예프 루시에 협력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 또한 대공 자리에 빈자리가 생긴다면 기회를 봐서 이들은 대공의 자리에까지 오를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공의 계승 체계는 곧 엉망이 되고 만다.
야로슬라프의 승계 방식은 중앙 집권적이 아닌 분배식이었고 친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공작이 사망했다면 그의 자식이 아닌 형제들에게 기회가 있었다. 게다가 분권적인 슬라브의 전통에 따라 공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정확한 순서에 맞추어서 공을 임명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워졌고 대공 후계자 순위를 정하는 일 역시 극히 어려워졌다. 여러 공작들은 1097년 류베치 회의에서 부자 승계 관행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맹주 자리인 키예프 대공의 자리는 여전히 형제 승계 원칙이 남아있었다. 이런 승계 원칙의 미정립은 대공의 자리가 공석이 될 때마다 내전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야로슬라프 사후 그의 아들들인 이자슬라프, 스바토슬라프, 부세볼로트는 형제 세습으로 대공의 자리를 계승했으며 이자슬라프의 아들 스바토폴크가 집권하기까지 키예프는 대공의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내전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다. 대공의 자리가 공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전 상태를 의미했고 정치적 불안정성은 외부 세력에 의해 침략당하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다. 키예프국은 폴로페츠족 또는 큐만족이라는 새로운 상대를 맞이해야 했다. 그이들은 아시아 쪽에서 온 투르크계 민족이었고 페체네크족을 다뉴브 강 쪽으로 폐주시켜 놓고 남동쪽 스텝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이들은 1061년에 처음으로 키예프를 공격했고 지속적으로 키예프의 국경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키예프의 위기 속에서도 걸출한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가 나타나 키예프를 다시 한번 부흥시켰다. 대공인 부세볼로트의 아들인 블라디미르 모노마흐는 정식으로 대공 자리에 오르기 전에 유명했다. 내전의 원인인 계승원칙 확립회의인 1097년 회의와 1100년 회의, 그리고 초원 국경 방어를 위한 1103년의 회의를 주도했다. 또한 폴로베츠족에 대항한 실질적인 싸움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 대공의 자리에 오르기 전인 1111년에 살리차에서 폴로베츠족에 대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모노마흐는 1113년에 아버지로부터 대공의 자리를 물려받아 1125년에 사망할 때까지 키예프를 통치하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의 전투는 헝가리와 폴란드를 비롯하여 리보니아, 핀란드, 불가리아인들의 땅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폴로베츠족은 200여 명의 귀족을 죽인 일이 기록에 남을 정도로 잔인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무스티슬라프는 1125년부터 1132년까지 집권했고 그 뒤에는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야로폴크가 대공이 되어 1139년까지 키예프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두 아들들 모두 재위기간이 짧고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해 기반을 닦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 곧 키예프 대공의 자리는 격렬한 내전의 대상이 되고 만다. 1169년에 수주달 공국의 안드레이보 고렵스키는 키예프를 약탈하고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블라디미르시로 수도를 이전해버린다. 이러한 결과로 키예프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드네프르 강변의 도시들이 쇠락하기 시작한다. 키예프는 1203년에 다시 한번 약탈당하게 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잃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240년 동쪽에서부터 들이닥친 몽골인들에 의해서 키예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